그리고 비자 받기. 비자를 받으려면은 일단 대성관을 가셔야 됩니다. 영사관을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신청을 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제가 직접 제출하러 갔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아예 대행사, 무슨 여행사 그런 데에서 그런 데다가 제출하면 걔네들이 대리로 제출해주는 그런 식으로 싸그리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링크 이런 것처럼 대행사 맡기면 좀 더 편하긴 할 거예요. 여기 정리 다 해주고 얘네들도 업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거에서 좀 확실한 그게 되긴 하는데, 저는 좀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남한테 부탁을 한다, 맡긴다 이런 생각을 아예 고려를 안 하고 있었어서 아예 그런 선택지가 없는 사람이라, 그냥 제가 주 대한민국 일본 대사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알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비자 및 영사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뭐 여기 지도 나오고, 오른쪽에 있네요. 워킹홀리데이 사증 안내. 여기 비자 탭 보시면은 이제 별별 게 더 많아요. 그 중에서 사실 일반인들이 할 만한 게 거의 없고, 아니면 다른 거는 다 완전 학부 유학이나 이제 석사 유학 또는 Z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까 메인 페이지에도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일본의 완전 시골 있죠. 완전 시골 동네에 이제 학교나 관공서 가가지고 거기서 업무 도와주는, 딱 봐도 좀 뭔가 빡세죠. 교원 자격 증명서 받기도 하고 N1도 일단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좀 빡세고, 뭐 이런 게 딱 봐도 빡센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 가면은 돈은 좀 솔찬히 받는데 의무적으로 그쪽에 거주를 해야 돼서, 나는 좀 기억 안 나는데 도쿄나 오사카나 이런 좀 큰 데 가고 싶다 하면은 사실 좋은 선택지는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뭐 이거 아닌 분들은 아마 그게 없으실 거고,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 이거는 워킹을 하는데, 이거는 네가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니네 집 가서 이걸로 먹고 뭐 용돈 하든 먹고 살든 하지 말고 일본에 벌어서 일본에서 다 쓰고 가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 이하. 원칙적으로긴 한데, 이게 과거 모종의 사건 때문에 여자들은 좀 더 빡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뭐 이거는 해당하시는 분 많이 없으실 거고. 그리고 일본 초기에 생계 유지 자금 280만 원 정도. 이거는 지금도 갔다고는 확신 못해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자료나 영사관에 직접 문의하셔가지고 받은 답변 이외에는 제 말도 다 일단 뇌피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요즘 20대 후반? 이제 20대 극후반부터 할 텐데 원정 성매매가 좀 있었어가지고 예전에 뉴스에도 크게 났었는데, 저도 되게 어릴 때 기억으로만 남아있네요. 아무튼 그게 영향이 좀 있다고. 아무튼 280만 원. 사실 280만 원 정도면은 집하고 이런 거 포함하면은 어느 정도 여유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3개월간 280만 원이 내 통장에 거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냥 그 잔액증명서 찍을 때만 280만 원 넘으면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잔액 찍을 때만 280만 원 넣고 그 다음에 찍고 나서 바로 뺐는데, 그러면은 어제 넣었는데 오늘 증명서 떼온 거니까 신뢰가 안 가지 않나 싶기도 한데 바로 붙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확실하면 좋죠. 아니면은 부모님 통장 떼다가 가족관계증명서 붙여서 내도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건강할 것, 뭐 당연하죠. 아프면은 뭐 본인도 본인대로 손해니까. 그리고 이전에 워킹홀리데이제도 이용한 적 없을 것, 뭐 어느 정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2번 쓰지 마라. 사실 2번 갈 수 있으면 2번 가고 싶긴 했어요, 좀 진지하게. 그리고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최저 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그래요. 습득할 의욕, 그리고 최저 한도. 아이씨, 딴 거 눌렀어. 이거는 복사하면서 좀 적어가면서 해야겠네. 제가 지금 이거 화면 공유를 크롭만 되게 해놔가지고 그리고 이거 아까 그 설명 다시 적으면은 내 경우에는 뭐 통장에 돈 넣고 아이씨 컨트롤 Z가 안 되네. 아, 예, 맞아요. JLPT 저도 제출 당시에 없었어요. 일단 최저 한도에 다시 8번으로 넘어가서 최저 한도의 일본어 능력이 되게 애매한 말인데 저는 이제 뭐 어느 정도 N이나 이런 거 살짝 보면서 그냥 진짜 간단한 회화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한자를 너무 몰라가지고 어휘가 안 돼서 공부를 시작한 케이스긴 한데 이 최저 한도라는 게 사실 저는 JLPT가 없는데도 합격함, 그리고 이 사람이 JLPT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화해서 확인한다는 썰도 있었는데 실제로 했었는데 저는 그때 군인이었잖아요. 그때 휴대폰을 못 쓸 때였으니까 전화 확인을 하던 시기인데 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전화가 애초에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군인이었는데 그냥 바로 합격을 했다. 그리고 저는 결과적으로 N1을 따고 간 케이스긴 한데 사실 N1도 좀 힘들긴 해요. N1도 말이 N1이지. 실제로 뭐 일반적인 특히 남자애들 말하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코레데스까 이게 아니라 코레스까 뭐 이러고 그러면 처음 가면 진짜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N1이 있어도 힘들긴 하다. 구어체나 우리가 뜻으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게 있잖아요. 표현이. 뭐 예를 들면은 뭐 한국인들 을에 있는 거 외국 가서 그냥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일본어로 이제 밥 먹었어? 이러고 이놈은 도대체 왜 갑자기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지? 이런 느낌.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것도 그냥 뭐 아타라시 토시 후크 이빠이 모라이나사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엄연히 이제 그쪽에서 쓰는 관용 표현 이런 게 있고 이게 비단 명절 이런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들도 모르니까 N1에서는 그런 거를 그렇게 제 기억으로는 빡세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N4로 갔던 사람도 있어요. 뭐야 이거? 이게 제가 처음에 갈 즈음에 이것도 몇 년 된 얘기라 이 사람이 결국에 어떻게 됐는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힘들만 하긴 함. N4면은 한자에다가 한자가 안 나오지 않나? 시험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사실 처음 가면은 엔간하면은 저는 어학원을 3개월 다녔는데 그런 거를 다닌다는 가정하에 대충 좀 낮은 등급으로 가도 된다. 근데 사실 그러면은 일단 공부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JLPT 몇 급을 따야 되냐? 최소 N2는 추천을 드려요. 사실 N4, N5는 한국에서 많이 안 보는 한자 문화권이니까 기본 N3부터 스타트하는 게 있고 그리고 N1하고 N2는 난이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N2 합격하고 N1 합격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좀 N2를 일단 하고 N2에서 뭐 너무 턱걸이하지 않을 정도? N1 턱걸이나 N2에서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점수 받을 정도면은 가는 게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저는 진짜 살짝 군대 전역하고 간 거라 악으로 좀 한 게 있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좀 열심히 하긴 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어학연수의 공통사항은 내가 0점에서 50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50점에서 100점으로 가는, 그걸 위해서 어학연수를 가는 거지 0에서 50점은 못합니다. 사실 0에서 50 정도 수준이면은 한국에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싸고. 그냥 뭐 어학원 다니면서 한국에서 편하게 한자 배우고 여유롭게 이러는 게 낫지. 워홀을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계를 책임을 지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영어로는 당연히 못할 뿐더러 뭐 20, 뭐 대충 10, 20이어도 힘들 뿐더러 50에서 100 가는 게 사실 현지에서밖에 못하는 그런 거니까 그 가기 전에 공부를 좀 아주 빡세게 해놓는 게 도움이 되겠다. 저는 군인 시절에 매일 연등을 했거든요. 이러니까 내가 그 되게 자기 개발하는 사람처럼 나 잘났네 이런 느낌으로 뭔가 말이 되어가고 있는데, 매일 연등 2시간. 그리고 제가 근무가 2번 초에 있다. 2번 초가 12시쯤에 시작을 했는데 이러면은 개꿀 하면서 연등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12시부터 2시까지 근무하고 라면 먹고 자고. 그리고 3번 초일 때도 그러면 한 2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아닌가? 1시 반인가? 1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때도 연등. 그리고 위문열차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위문열차 갔다가 와서 부대 오니까 10시 반이었어요. 10시 반에 이제 갔다 와서 당직사령한테 혼자 딱 내려가서 저 연등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되게 거기 있는 모든 인원들이 날 미친놈처럼 보더라고. 그런 것 같긴 한데 뭐 납득은 되는데. 그러고 그때 불침번 후임이었는데 나 연등하고 잘게 하는데 걔도 날 미친놈처럼 보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휴대폰 못 쓰던 시절이라 문법 책하고 단어장 들고 가서 매일 외우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비자 체류 자격은 이 정도고,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올릴 테니까 일단 정신없어서 지울게요. 신청 수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 여행업자, 여기 링크 다 나와 있는데 비용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한 군데만 써서 이번에 올 때 따로 알아보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이게 다 서울에 몰려있네. 빡세긴 하겠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 부산 영사관? 뭐 거기 따로 뭐가 하나 더 있는데 경복궁은 그쪽으로 가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따로 한번 알아보셔야. 그리고 제출자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요? 부산 영사관 홈페이지. 그러니까 JLPT도 따로 보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 사증 신청서, 이제 서류가 꽤 있는데 대충 여기 적힌 거는 이제 뭐 체크리스트 빼고 11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증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미리 써 가셔야겠죠. 여기서 여권에 기재된 대로 이름하고 뭐 주소, 뭐 한자, 뭐 이런 거는 한국인 분들이면은 최소 그 외국을 나가겠다 의지가 있을 정도면 엔간하면 다 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 좀 빡센 게 일본 입국 예정일. 이거는 뭐 대충 가라로 쓰면 된다고 쳐도 입국항은 나리타 공항이나 하네다 공항, 그렇게 도쿄 기준으로 갈 거고, 항공 평명, 이거는 그 예시가 따로 또 있을 텐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를 공란으로 냈는지 가라로 써서 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제가 정확히 써서 낼 수가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때는 또 군복무 단축된다. 제가 1년 9개월 마지막 세대인데, 마지막인가? 대충 거의 마지막 세대인데, 그래서 아마 가라로 좀 썼을 거예요. 숙박 호텔 이것도 아마 가라로 썼을 것 같다. 근데 정확한 거는 이제 최근에 했던 분들 후기나 이런 거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아니면 뭐 대사관에 문의해 보든지. 이게 양식이 어디 하나 있을 텐데, 제출 다 해놓은 견본이 있을 텐데, 그거는 뭐 고용주 이름 이거는 못 쓰죠. 그리고 숙박 호텔 이것도 뭐 대충 써도 될 것 같고, 배우자 없으면 생략, 초청인 없겠죠. 그리고 이거 또 생각 없이 한국인 특 안 보고 예 누름, 그러면 안 되죠. 범죄 행위 한 적이 있으니까 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서명에서 이거는 인쇄를 해서 손으로 쓰는 게 보통일 거예요. 근데 평소에 한자를 잘 안 쓰니까 한국인들이 다른 데 한번 먼저 썼다가 옮겨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력서. 이력서가 이제 원래 양식이 없었는데, 이력서가 양식도 생겼네요. 근데 안 열리네. 하여튼 이력서도 대충 사실 그렇게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저는 원래 한 2장 정도 썼었는데, 일본 애들이 좀 손으로 쓴 걸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말이 들려가지고 이거를 휴가 나와서 제출하러 가기 전에 급하게 그걸로 썼었는데, 손으로 다시 썼었는데, 사실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싶어요. 한바닥을 한국인들이 한자랑 히라가나로 쓰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냥 워드로 해가지고 인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거 책임은 못 집니다. 정확한 거는 다른 분들 후기나 아니면은 영사관이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확실하고, 지금 양식을 보니까 뭐 직업적인 이력서나 학교 출신이나 일본에 뭐 얼마나 있어 봤나, 그리고 내 특기, 그리고 워홀 신청한 적이 있으면은 언제 했는지, 별게 없어졌네요, 이력서가. 원래도 이랬나? 아무튼 이거는 대강 적으시면 될 거고, 워홀, 진술서. 양식이 없는 게 여기 있네요. 진술서. 진술서는 진짜 적을 거 없어요. 그 적을 게 없다는 말이 딱히 뭐 진술서가 그냥 나 가고 싶어, 나 가서 뭐 할 거야, 이런 건데, 그냥 나는 일본 문화에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뭘 하고 싶다. 근데 이걸 일본어로 적어야 되니까 처음에 허들이 좀 높긴 하죠. 영어로 적는다고 해도 뭐 영어로 이게 다 적히나. 그렇게 해서 너무 팝하고만 돌리지 말고, 저는 그래도 제 손으로 다 적긴 했는데, 사실 뭐 사전 찾아가면서 써도 되니까 이거는 여유롭게 내가 뭘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만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서툴더라도 내가 왜, 어떤 문화에, 일본의 문화나 별다른 요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고, 진술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하면서 일본인들하고 직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교류를 하고 싶다. 그리고 뭐 여행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일단 워홀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돈, 내수경제 돌려라잖아요, 사실. 니들이 와서 부족한 노동력 채워주고 대신에 돈은 다 쓰고 가라,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어필하면은 나름 괜찮지 않을지 싶습니다. 조사표도
조사표도 워드네요. 조사표 이거 별거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아까 그, 범죄 기력, 뭐, 이력 체크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일 거라, 별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고, 일본어 주변에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받는 게 낫겠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서류들을 작성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력서, 그리고 여기 진술서 2개, 조사표를 일본어로 기재하기 어렵다면은, 어려운 거 맞는데, 기재를 아예 번역기 없으면 못하겠다. 사전까진 괜찮은데, 번역기 없으면 못하겠다. 그 정도면은, 워홀을 갔어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좀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사표는 지금 보고 있는데 별 내용이 없네요. 그냥, 너는 굳이 따지자면 어떤 목적으로 오나? 막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그 다음에, 기본증명서, 초본, 재학증명서, 뭐 이런 거는 다 직접 떼시면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이걸 보는 분들이 좀 20살이다, 좀 어리다 하시는 분들은 정부24 그 어플에서 다운받아서 하지 말고, 요즘은 지하철역에 이런 거 많으니까 그냥 그 동사무소 가서 떼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런 어디에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 그런 식으로 제출하면 좀 큰일 날 수도 있어서, 이거는 3개월에 한 번이니까. 그리고 280만 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3개월 동안 280만 원을 유지를 해야 된다 라는 말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통장에 돈 넣고 빼고 바로 했어도 괜찮았다. 그리고 대신에 여기 나오죠. 가족으로부터 부양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의 잔고증명서도 가능한데,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그리고 이게 초본이 아마 상세로 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권 복사. 여권 복사는 뭐 기본적으로 어딜 가나 하는 그거죠. 그리고 출입국 사실증명서, 이거 동사무소 가면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1월에 신청을 한다고 쳐요. 근데 아니다, 헷갈리니까 실제 갔던 연도로 제가 여권이 18년 12월 만료였어요. 근데 제가 전역이 19년 1월이니까 일본 가려는 게 19년 2월이었고, 와, 이러니까 진짜 옛날이다. 그래서 18년 이제 7월에 그 전역까지 6개월 미만으로 남으면 여권 재발급이 되니까, 그때 여권 재발급 말고 7월에 신청하자. 그래서 4월에 연습 느낌으로 4월에 휴가 나가서 제출하고 왔죠. 근데 이게 돼버린 거야. 4월에 해서 6월에 받으라고 하는데, 그때는 여권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18년에 만료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18년에 만료되는 거에다가 비자를 붙여버린 거지. 비자는 이제 스티커라서 떼지도 못하고, 사실 내 맘대로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나는 일단 18년 12월에는 죽어도 못 가. 군인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중간에 여권 번호가 바뀌면은 감점사항이 있다, 이런 항목도 어디 있을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영사관에 메일을 하나 보냈었는데, 이 12월 만료 이 여권하고 19년에 발급받은 여권을 같이 들고 와라. 이러면은 처리를 해주겠다. 처리가 된다.
그렇게 해서 뭐 한 좀 쫄리긴 했는데 가니까 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비자 붙은 거 들고 와라 하면은 비자 붙은 거랑 따로 또 들고 가야 돼. 여권 2개로 다니는 게 살짝 귀찮긴 해요. 근데 이때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언제 신청을 할까 그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비자를 받으면 비자가 1년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유효기간 1년짜리 비자를 받는데, 이 비자의 체류 자격이 1년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18년 6월에 비자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18년 6월부터 19년 6월까지 이렇게 적혀서 나오는데, 19년 6월까지다. 그러면은 18년 6월에 바로 가서 19년 6월까지 있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18년 6월부터 19년 6월 이 기간 중에 아무 때나 와라. 아무 때나 와서 그때부터 1년. 그러니까 비자는 체류 자격, 정확히 말하면 체류 자격하고 비자는 별개의 개념이라, 체류 자격은 내가 입국한 그날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고, 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간, 뭐 그런 식으로 좀 다른 개념인데 혼동하기 좀 쉽더라고요. 저도 되게 헷갈렸었고. 이것도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영사관에. 애매한 게 있으면 영사관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름 메일로 하면은 답도 좀 빨리 주던데. 그래서 좀 일찌감치해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 문제는 없다. 그리고 뭐 병역종사 증명, 이거는 그 초본에 병역 그게 나와요. 병역 특기까지 나오던데. 그리고 일본어 능력 입증 자료. 저는 이게 사실 쓸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합격을 했다. 그래서 뭐 사실 본인이 힘든 거지 제대로 안 되면은 합격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합격을 발표를 할 때 번호로 발표를 해주는데, 그 번호가 비어있는 번호가 거의 없더라고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엔간하면은 붙여주는 게 아닌가. 물론 이거는 코로나 전 기준이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1년에 4번, 기간이 좀 짧은데, 이거는 직접 제출을 할 때면은 제가 직접 가면 되는데, 이제는 대리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전에, 좀 많이 전에 미리미리 여행사에, 위에 이제 지정되어 있는 여행사에 물어봐라. 언제 제출을 해야 되냐. 언제 내가 너희한테 주면은 너희가 제출을 할 수 있냐. 이런 걸 해주고, 대충 뭐 한 달 정도, 한 달 후에 발표하고, 그로부터 한 2주에서 3주 뒤에 수령을 하러 가야 되는. 근데 이제는 또 대행사가 수령을 해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여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부산하고 제주, 경상권이신 분들은 부산 영사관으로, 그리고 제주는 제주 영사관으로, 다른 분들은 다 서울로 오셔야 됩니다. 오신 김에 딱 그 경복궁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서 좀 구경도 하고. 앙케이트 조사 이건 필요 없죠, 안 해도.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는데, 글쎄요, 이걸로 크게 뭐 일이 있었나? 저는 사실 이게 갑자기 덜컥 돼버리는 바람에 이게 좀 셌지, 다른 거는 내가 왜 됐지? 이런 느낌이라, 뭐 열심히 하는 게 맞는데 좀 설렁설렁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